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 이후 북중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국경 가까운 것을 잇따라 시찰하고 있어서 제재 완화에 대비하는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북중 관계가 눈에 띄게 가까워지고 있는데 북한의 예술단이 또 중국을 가나 보죠? 그렇죠. 2015년 12월 달에 평창올림픽 때도 왔었던 현성월 단장이 이 베이징에서 전격적으로 취소해서 북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다라면 2015년 이후로 처음. 사실은 뭐 예술단 공연이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북한 중국 관계, 북한 러시아 관계에 있어서 이 사회주의 전통적 우호성 관계에서 인적 예술관 교류는 이건 굉장히 우리 서방 기준으로 보면은 남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가까워졌다. 지금 저희 자막에 그 전통적 우호 관계로 북중 관계가 복원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2012년도에 시진핑 1차 주석이 처음 집권했을 때 정상국가, 보통국가라 그랬습니다. 그 의미는 일반적 외교 관계로만 하지 뭐 특수성을 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단계를 그 이전 당대당 관계로 복원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물론 지난 4월에 숭따오 중국 외교부장이 그 친선의 봄이라 그래서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입니다. 태양절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해마다 그때 이 친선의 봄이라 그래서 축전을 여는데 북한 중국 예술단을 데리고 평양에 들어갔었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방중을 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답방 형식 아마 중국 측에서 북한 예술단이 가는 거에서 베이징 공연이라든가 중국 주요 도시에 공연할 때 굉장히 남다른 대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걸까요? 김정은 위원장 요즘 동선을 보면은 북중 국경지대 시찰이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사실은 6월 22일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지난달 18일에서 그 다시 3차 방중을 했었죠. 근데 첫 공개 행보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북중 국경 굉장히 가까운데 북중 국경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다른 나라들은 국경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1960년 중국과 중조 우호 협력 조약을 맺을 때 사실은 우리는 국경이 필요 없대 선을 안 그어놨어요. 그렇지만 임의적으로 국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인 이 평안북도 신도군 그러니까 신의주와 이 중국 단둥에서 이렇게 이 바레만으로 빠지는 섬으로 이루어진 주로 그런 그 북한의 행정구역인데 거기에 있는 한 그 섬을 방문을 했고요. 또 그 북한의 대표적인 국경 도시죠 신의주 화장품 회사를 방문했는데 공교롭게도 굉장히 권위주의 모습이 아닌 그 굉장히 오래된 소형 승용차를 타고 방문을 했죠. 저런 모습들이 저런 것들이 왜 하필 양강도 자강도도 있는데 회령이나 이런 북중 국경이 있는데 하필 신의주하고 그 신도군이었냐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신도군은 압록강 하구원에 여러 가지 그 섬들이 많은데 북중 합작 경제 특구를 만든 곳이 많아요. 실용화 단계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경협 부분에 대비한 유화 제스처냐.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내가 중국의 자본이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풀어주겠다. 그런 신호를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만남이 상당히 좀 잦았는데 시진핑 주석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사인을 줬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라는 사람이 부주석일 때 북한이 고립 상황에 있을 때 북한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에 한중 수교를 맺고 한러 수교를 맺었을 때 북한이 굉장히 외교적 고립을 겪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을 때 전격적으로 당시 부주석인 시진핑 부주석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을 다독거리고 북한의 외교 정책이 일대 변환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데 그런 연장생상에서 보면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들어서 세 번째 만남은 그냥 단순히 정상 간의 만남이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동맹국인 북한을 보호할 것이다라는 신호를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북중 관계가 이렇게 이제 풀리면 이 광경을 보면서 상당히 좀 불편해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에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 만나고 달라졌다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달가워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우리 그 큰 틀에서는 사실상 G2 국가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굉장히 가열되고 예. 있죠. 그런데 중국이 갈수록 과거에 비해서 미국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국제정치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과거에 대해서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점장 미국에 대해서 맞서는 형태 같다. 이런 연장성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감을 표시했다라고 볼 수 예. 있죠. 그 지난달 말에 그 사우스캐롤라인의 한 주지사 유세에 가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예전과 같지 않다. 잘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어떤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 압력을 넣어라라는 신호가 과거엔 100이면 강도를 10으로 했으면 뭐 9, 8, 9 정도에 먹혔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안 먹힌다라는 것이죠. 지금 점차 그게 중국이 미국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죠. 이 측면은 뭐로 봐야 되냐면요. 남중국 문제하고도 사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조금 양보를 하면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의 말을 들어줄 겁니다. 그런데 이 반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으로 내세우려고 했던 비핵화 문제라든 것이 그리고 북한을 굉장히 제재를 하면 대화 창구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최근 들어서 약간 이완 조짐으로 나타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왕이 외교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안보리 이행 조치 좀 제대로 이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후 설명드릴 게 있었습니다. 외신 보도입니다마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유엔 제재안 낮추자라는 언론 성명 초안을 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래서 시진핑 주석을 포커 플레이어에 비교하면서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다라고도 했고 또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최고의 승자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외교전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좀 일종의 좀 덫에 걸리고 고립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 뭐 어떤 비판적 시각에서 보는데 꼭 뭐 외교라는 거는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내일이면 당장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덫에 걸리면은 우리도 손해입니다. 그렇죠. 한미 동맹 차원에서 사실 이득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가부 여부로 보고서는 굉장히 곤란한 측면이 있었고요. 비중상 지금 시기가 좀 약간 난적이다. 이제 곧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도록 있는 며칠 정도로 상황이기 예상해 볼 수 때문에 있는 건가요? 뭐 일본 NHK는 6일쯤 갈 6일이요. 거다라고 했는데 금요일이죠. 예. 다가오는 금요일이 될 텐데 미 국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뭐 공식 부인도 확인도 안 하는 거. 뭐 그 즈음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어쨌든 3차 방북이 임박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북미회담 이후에는 비핵화 논의가 좀 진척이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가면은 어떤 걸 얻어오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후속 회담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미국은 최고 파트너가 정해졌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인데 북한이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군축이나 핵 문제 전문가는 이용호 그 외무상이 있고 그다음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나올 것이냐. 이번에 만약에 가면은 맞상대가 정해지겠죠. 북측 파트너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비핵화 로드맵 시간표를 정할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당장 지난주까지 뜨거웠던 미군 유해 송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오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운송 유해를 담은 게 판문점 북측 지역에 한 보관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북한으로서는 체제 안전 보장을 어떤 걸 우리를 체제 안전 보장을 구체적으로 해줄 것이냐 이런 요구들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미국에서는 뭐 언론에서 이런 비유도 하더라고요. 불펜 투수 없이 월드 시리즈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대북 특사를 임명해서 북핵 전문가를 보내야지 폼페이오가 가서는 해결될 게 없다. 이런 비판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본 인물은 아니었죠.
그 공화당 의원이 있는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에는 CIA의 그 국장으로 냈다가 국무장관을 했는데 지금 미국 언론들에 보면 미 국무부 내에서 미국의 어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바뀌면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천착했던 오래 했던 관료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인사들이 잦은 교체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을 일관되게 어떤 북한 문제에 천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특사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소리도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외교는 계속 변할 수 있고 변수가 속출한다고 하셨지만 지금까지의 성적표만 보면 북한이 어느 정도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그 외교 정책론으로만 보면은 객관화 보면은 예. 북한이 지금까지 손해 본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앞서 그 중국 북한 예술단이 방중한다 그러죠. 지금 요 시각을 타임머신을 타고 2014년도로 딱 돌아가면은 중국하고는 굉장히 냉랭한 관계였어요. 예. 어떤 러시아하고의 그 국제 교류 이 예술단 공연을 했는데 지금은 그 또 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벌어졌는데 그걸 1년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북한이 아마 미국의 한 전문가는 최선희 부상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아마 평양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북한 외교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측면에서 평가를 한 것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북핵 시간표를 좀 빨리 앞당겨서 좀 하는 거를 폼페이오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많은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두를수록 나쁘고 오래 할수록 더 좋다 이렇게 뭐 칠면조 요리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속내는 뭘까요? 그렇죠. 지금 뭐 단기적으로 11월 중간선거 앞에 어떤 성과를 내보려고 했는데 예. 북한이 이렇게 이렇다 할 구체화된 조치들을 사실 잘 안 내놓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다음에 세 차례 방중을 통해서 북한이 이른바 좀 배후 세력을 좀 더 든든히 했다라고 할까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지금 이 단계에 있어서 북한으로 하는 건 뭘 당장 내놔라라고 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앞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덫에 몰렸다라고 보기는 이르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는 지금 한미 동맹이라 이렇게 서서 기본적인 군사 대비 태세의 틀 예. 이런 거는 하나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은 북한이 작년처럼 돌아서 뭐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핵실험을 전혀 할 수 없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했기 때문에 근데 일부 학자들은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호라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지 기다리면 된다라는 평가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남북 관계만 보면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지만 남북 해상 한라인도 이제 새로 가동이 되고 도로 점검도 들어가고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지난달에 장석국 군사회담 있고 거슬러 올라선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 하나 줬지. 사실은 서해 NLL에서 오늘 오전에 우리 함정과 북측 함정이 연평도 인근 NLL에서 포구 무선 교신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뭐 별거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1999년도, 2002년도 1, 2차 그 연평해전이 서해교전이 연평도 인근에서 났거든요. 사실 그때도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북한이 NLL을 무시하려고 침범해 왔지만 왜 넘어오느냐 사전에 교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으면은 좀 아쉬움이 남죠. 그러면 좀 희생이 좀 덜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비록 국제 상선 통신망을 이용했지만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차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몇 차례 정기적으로 신호를 하면 예를 들면 뭐 북측의 어선이 표류를 한다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난선이 있다든가 서로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차대한 오늘 그 군사당국 간의 실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북핵 문제 풀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업무 복귀하면은 폼페이오 방북도 만약에 이제 이루어진다면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 다시 한번 속도를 낼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의 역할은 어떤 점이 좀 중요할까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한쪽이 안 그러려면 자동차 바퀴에 들어가면
한쪽으로만 뺑뺑뺑 돌겠죠. 진행이 안 되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선행적으로 북한이 호의적이고 이런 부분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던 촉진자 역할을 할 그런 발언이 아마 내일 아침에 수석비서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자리에서 이런 남북 관계라든가 그리고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가능성, 뭐 시점 같은 건 우리 청와대나 이런 데서 거의 뭐 언론 통해서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어떤 얘기들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의제 조율이 된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폼페이오 방북이 이뤄진다면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들고 미국으로 돌아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